네, 지금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부 때 전문가님의 이 특징주 이야기를 너무 세심하게 듣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한 점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주식일지 힌트를 주세요라고 이현님께서 남겨주시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아까 살을 주고 뼈를 취하자, 조금 길게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주식일지 힌트를 주세요라고 전문가님 남겨주셨는데, 아까 1부 때 힌트를 사실 많이 드렸죠. 그 종목도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됩니까? 네, 일단은 그 종목들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긴 텀으로 진짜 흔히 뭐 텐베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럴 종목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다만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이제 여태까지 주식들이 좀 다이나마키가 움직이면서 좀 시장에 많이 참여를 했다면 이제는 조금 시장에 좀 질려하시고 있어요. 질려하시고 있고 시장이 좀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죠. 재미없게 흘러가도 여태까지 이제 주식을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이 주식을 안 하실 동안에도 주식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날들이 있었죠. 항상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2014년, 15년, 2013년 이때 딱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테이퍼링을 하고 뭘 하면 주식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단타만 하고 어떤 주식을 오랫동안 투자를 하지 않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가만히 투자를 했던 종목들이 더 크게 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요. 지금은 어떤 종목인지 힌트를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실 개인들이 이제 주로 취급하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메이저들이 좀 투자를 하는 어떤 종목들, 그러니까 실적을 낼 수 있고 그런 업종 대표주, 그런 업종들 중에서 이제 그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를 사실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선주 중에는 현대미포조선, 뭐 철강주 중에는 동국제강,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런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중에는 두산중공업, 그렇게 이제 업종 대표된 종목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설에 관련된 플랜트에 관련된 종목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그런 식으로 몇 개 종목을 골라서 담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순서까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제 두산중공업, 그리고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그 뭐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화학주 중에 뭐 대한유화, 뭐 그런 여러 가지의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지금은 일순간에 두산중공업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기후변화 협약에 뭐 참가하고 이런 어떤 이슈, 그리고 뭐 그 원자력 그 관련된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했죠. 뭐 수주가 내년에 뭐 조 단위로 있을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집중을 받아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먼저 일순간에 움직였죠. 하지만 그 종목이 먼저 움직였다고 해서 가장 길게 가장 많이 가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업종 대표주면 현대미포조선, 뭐 두산중공업, 뭐 삼성엔지니어링, 대한유화, 뭐 동국제강 이렇게 포트로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한두 종목만 2배, 3배, 5배, 10배를 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이 뭐 상폐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포트는 그런 종목들 중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을 하나만이라도 갖고 있으면 계좌는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조금 분산 투자를 해서 가셔야지. 다만 이제 아까 쉬는 시간에 그 앵커님께서 저한테 이제 친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몇 개를 질문을 하셨는데, 네. SMCNC, 뭐 넥사이언스, 네. 뭐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종목들, 그 전에 어떤 그런 기대감, 어떤 일시적인 어떤 재료로 인해서 뭐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 이제 이 시장에서 그렇게 길게 가는 종목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특정해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의 흐름을 본인이 인지를 한 상태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시장이 좀 내려갈 때는 뭐 배당이라든지 그런 어떤 안전 마진이 있는 그런 회사들, 내가 버틸 수 있게,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버틸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올라갈 때는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만한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업종 대표주 중에서 가장 센 흐름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요. 기존에 이제
그 개인분들이 많이 하셨던 그런 유동성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주들 그런 종목들이 일순간에 수익을 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종목들은 그냥 일순간에 그냥 단기적인 어떤 게임으로 참여를 할 뿐이지 투자의 영역은 아니고요. 이제 그동안에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백신 관련주라든지 뭐 그런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그거에 관련된 여러 재료가 있는 종목들 일순간에 움직였다가 다시 그냥 죽는 그런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하긴 했지만 뭐 리비안 관련주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은 지금 일순간에 그냥 한번 슈팅이 나온 거죠. 근데 그 종목이 그걸로 인해서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루시드 모터스 관련주로 세원을 했었죠. 세원의 지금 흐름을 보면 그때 당시에 루시드 모터스의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투자를 했다가 루시드 모터스 얘기가 불거지면서 매도하고 나왔죠. 이번에 대원화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리비안 관련된 그런 리비안 얘기가 나와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팔고 나오는 거지. 그게 이제 뭐 루시드 모터스가 앞으로 차를 생산하고 뭐 그 리비안이 차를 생산하면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증가될 거다. 그런 거는 알 수 없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유동성에 기인한 종목들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업종 대표주 쪽으로 조금 분산 투자를 해서 포트를 잘 구성해서 그 중에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한두 종목만의 수익으로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어떤 큰 투자자들도 사는 종목마다 다 그렇게 대박을 치는 건 아니거든요. 손실을 크게 입고 나오는 것도 있고 워렌 버핏 최근에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랑 뭐 그런 어떤 항공주들을 코로나 때 다 손절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마이너스로 그냥 손절하는 종목들도 많아요. 다만 그들이 이제 위대한 투자자가 되고 또 이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었던 거는 코카콜라를 뭐 20년, 30년 들고 있었던 거죠. 그게 막 10,000%가 되고 뭐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으면서 모든 어떤 다른 포트의 수익을 다 그러니까 손해를 상쇄하고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포트를 조금 잘 구성하면서 약간 투자의 마인드로 지금 이 시장이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조금 미리미리 조금 투자하는 마인드로 조금 긴 텀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어떻게 답변이 되었을까요? 길게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좋은 종목으로 대표주로 이렇게 포트를 잘 담아보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톡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네, 들어오시는 분들 빵빵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이 필살기 코너입니다. 오늘 신광석 전문가님의 글로벌 경제 핫 이슈 코너인데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항상 우리나라의 시장을 볼 때 이제 전 세계의 이제 뭐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을 빼놓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좀 위기가 항상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 시장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모든 전 세계의 그런 어떤 경제의 흐름이나 주식의 흐름은 항상 미국 시장을 좀 많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런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은 사실 지난주에 이제 주간의 그런 어떤 상승은 좀 굉장히 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좀 상승이 나왔고 다만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지금 3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금요일 날에는 좀 기술주들의 그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나왔고 그리고 이제 S&P 같은 경우가 뭐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나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전 고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고점을 넘겨놓고 고점을 넘기고선 돌파 매수가 아니라 고점이 이제 넘기고 나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네.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금요일 날 고점을 또 돌파를 했죠. 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뭐 오늘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는 이제 가장 큰 조정이 나왔죠. 한 0.8%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금요일 날의 시장은 이제 파월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하느냐 그 부분에 좀 약간 주목을 했어요. 근데 이제 파월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공급망 제약과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조금 오래 가서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시적일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일시적인 게 이제 조금 사실 뭐 좀 약간 길어질 것 같다라고 조금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인플레이션 위험이 지속해서 이제 더 높게 움직이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확실히 물가 안정을 유지하고 완전 고용 목표를 고려해서 우리의 도구를 사용할 거다. 이 우리의 도구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좀 지속해서 높게 움직인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그냥 그 부분을 시장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 굳이 먼저 금리 인상을 하진 않겠다. 다만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어떤 배팅이 들어오는 게 나온다면 그냥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배팅하지 마라. 이렇게 좀 약간 어느 정도 시장에다가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당장 좀 약간 높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예측만으로 금리를 좀 인상하진 않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금리를 좀 빠르게 인상하면은 너무 빠르게 인상하면 좀 경기가 죽을 수 있죠. 경기가 죽을 수 있고 또 연준에서 기대하는 그런 그 고용의 목표를 좀 이룰 수 없겠죠. 그래서 연준의 이제 주요 그 연준이 사실 주요 그 해야 되는 업무가 그 인플레이션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게 연 2%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고용에 대한 어떤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연준이 이제 있는 목적 그 자체죠. 연준이 있는 그 목적 자체.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있는 그 연방금리 선물을 보면 사실 내년도 2022년도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지금 83.2%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뭐 70%가 됐다가 60%가 됐다가 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50% 줄었다가 미만으로 줄었다 이렇게 계속 변경될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움직이는 이 모양 자체는 내년 2022년 한 9월 정도면 금리를 조금 올리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금리를 좀 올린다, 9월 정도에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온다 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금리 인상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뭐 돌발적으로 생기지 않고서는 시장은 그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한 내년 한 9월 정도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어떤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힌트를 조금씩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했던 게 23일 날 헝다에서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가 한 1,000억 정도 낼 게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사실 조금 못 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또한 못 낼 거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디폴트를 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시장에서는 환율이라든지 그런 어떤 움직임이 그 헝다의 이슈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그걸 보면서 제가 방송에서도 헝다 얘기가 분명히 23일 날 그런 어떤 큰 위험이 있는데 시장에서 너무 조용하고 그분에 대한 이슈를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냥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9일 날 또 만기가 있고 11월 2일 날 또 만기가 있고 그래서 아직 시장은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 그 이슈는 그 23일 날 갚은 걸로 끝난 거죠. 왜냐하면 29일 날 부도 안 갚을 거를 생각했으면 23일 날 돈을 1,000억을 줬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11월 2일 날 정도 그렇게 빠른 기간 안에 돈을 못 낼 거면 23 그것도 계산하지 않고 23일 날 일단 1,000억을 이자로 지급을 하는 형태를 봤을 때는 아마 이번에 어떤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헝다 이슈는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외에 다른 회사들이 뭐 연쇄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뭐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는 그 헝다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뭐 대마불사 없다, 뭐 그냥 뭐 망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23일 날에 그 취했던 액션을 보면 헝다는 조금 계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형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28일 날 뭐 지금 뭐 애플, 뭐 아마존, 뭐 구글 오늘 이제 그 페이스북 실적 발표가 있죠. 페이스북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하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냅이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 애플에서 그 광고나 이런 부분에 개인의 그런 어떤 정보나 이런 거를 조금 제공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제약을 하겠다라고 해서 스냅이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도 약간 비슷한 구조에 있어서 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오늘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 이제 발표되는 뭐 캐터필라, 뭐 코카콜라, 머크, 보잉, 뭐 맥도날드 이런 어떤
그 회사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이 회사들이 다우지수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하는 기술주들이 또 나스닥의 뭐 한 30% 정도를 또 차지하기 때문에 S&P 한 3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이번 주에 그런 실적 발표에 의해서 시장은 좀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28일 이후에 나오는 그런 어떤 회사들의 실적들은 괜찮을 거라서 이번 주에는 좀 전반적인 흐름은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8일 날 실적 발표를 여러 회사들이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날 이제 미국이 3분기 GDP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장률이 얼마나 될지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할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3.0%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전분기에는 이 GDP가 기저효과로 인해서 6.7% 정도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제 이번 분기에는 한 3% 정도로 좀 약간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좀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뭐 시장에 그렇게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연준에서 항상 그 통화 정책을 할 때 좀 제일 중요하게 기준으로 삼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죠. PCE 물가 지표가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그 물가 지표는 또 전월보다 뭐 한 0.2% 정도 오르고 지난해 Y 대 Y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월보다는 한 3.7% 정도 상승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 좀 물가가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예상하고 있고 GDP는 이제 좀 확연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을 예상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의 예상치가 이제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너무 높게 나오고 뭐 성장률이 또 너무 낮게 나오면 또 한동안 시장은 좀 그걸로 인해서 좀 약간 그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11월 2일, 3일 날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좀 약간 그런 부분의 회의가 좀 가까워지고 있어서 시장의 경계심은 아직까지 계속될 것 같긴 한데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움직임이 진짜다. 그 움직임이 진짜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월 2일, 3일까지는 조금 미리 예측해서 좀 주식을 흔들리는 그런 구간에서 조금 좀 사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주식은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FOMC 회의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 주가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때는 좀 약간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이 진짜 그렇게 되는지 그 부분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포트의 현금은 항상 한 10% 정도, 적어도 10% 정도는 좀 들고선 그런 시장들을 좀 보자. 그래서 이번 주에 움직이는 그런 시장 속에서 좀 포트를 계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면서 종목들을 조금 잘 맞춰갈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제 현금도 항상 일정 부분은 가지고선 그런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진짜 그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좀 대비하면서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좀 상승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실 필살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코너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